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이라고 하면은 DX 코리아의 실내 전시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네,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방산 수출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갔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외에 전시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본다는 것도 짜릿함이 있고, 그럼요. 더구나 이건 또 공짜예요. 맞습니다. 네, 뭐 전문 용어가 나왔으면 무료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실 수가 있고, 제 지인들도 뭐 가고는 싶은데 뭐 그거 만 시간도 원씩이나 없고 뭐 내고, 좀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보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야외 전시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네. 하면서 지난 일요일 날 많이들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전시된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처음에 좀 이상했던 게, 행사장에 가니까 주한미군 군복을 입은 이제 그 외국 이제 미군이죠. 미군들이 이렇게 안내라고, 또 그것도 한글이야. 네. 그렇죠. 이렇게 된 이게 원장을 차고 다니는데 VIP 와서 이렇게 안내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그죠. 특징적이었고요. 전에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용하고 있는 모든 지상 무기 체계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아요. 전차만 빼고, 그렇죠. 에이브럼스 전차만 빼고 다 온 것 같고. 그렇죠. 브래들리도 왔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금 현재 장비들과 주요 무기 체계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됐고요.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됐고,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병력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사관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그 주한미군 거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주한미군한테도 드렸고, 그랬을 때 주한미군, 특히 이제 실제 미군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런 비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K9 자주포랑 그 맞은편에 있던, 맞은편이었나 하여튼 좀 떨어져 있긴 네. 했지만 그 팔라딘, 이제 미군이 운영한 자주포. 사막 도색을 네. 자주포. 근데 괜히 팔라딘이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시동 걸고 이 포탑을 한번 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좀 봐달라. 네, 우리 좀 여기도 있다. 네,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K9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옆에서 팔라딘만 지금 네. 약간 좀 난리치는 느낌? 그렇죠. 그냥 알면서 여쭤봤죠. K9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질문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관중들이. 네. 근데 관객들이, 이제, 이제 관객들이 오신 분이,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의기소침한 아하. 그 얼굴로 네. 이야기하시는 게, 자동 장전이 안 됩니다. 저희는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모든 걸 보급도 그렇고. 손으로 해야 되고, 포탄,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국방 TV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나가본 적이 수년 전에 있었죠.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굉장히 나이도 그래도 좀 더 젊었기 때문에 40대 뭐 중반 이러니까 150mm 포탄도 푹푹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옮기는 거. 40kg짜리니까. 진짜요. 우리 저 쌀가마니 네. 이 기자님은 뭐 저랑 뭐 비슷한 연배시니까 그거 못 듭니다. 40kg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요, 진짜. 네. 못 들어요. 지금은 못 120mm 들어요. 포탄도 지금 예. 그거를 이제 그렇죠. 자동사로. 수동으로 네, 이제 그 K-탄 탄약 운반차가 있지 않습니까? K-10. 우리는. K-10. 네. 그러니까 팔라딘은 K10 이런 거 없잖아요. 네. 팔라딘은 다 없죠. 도수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네, 돼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어떤 그 장비랄까 이런 것, 물론 미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한에서의 그 대화력전에서 거의 수초가 안 걸려요. 그 상당한 시간 안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런 그 화력 연동하는 체계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K9, 특히 K9에 업그레이드된 K9A1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거를 미군이 어디서 느끼냐면 한미연합사단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미연합사단에서 훈련을 할 때 바로 느낀답니다. 지속 발사 속도가 확 떨어지죠. 네, 팔라딘. 한미연합사단의 우리 측 부분은 맹호 부대가 맡고 있거든요. 네. 맹호 부대 16여단이 맡고 있는데 16여단을 커버하는 그 자주포 대대가 K9이에요. K9A1으로 지금
전부 돼 있는데 K9A1을 보고서 정말 부러워할 만하죠. 부러워할 만 네. 하더라고요. 아우. 그다음에 네. 뭐 K21도 실제로 봤었고 이번에 좋았던 거는 이제 정말 친절했었어요. 운영하는 실제 그 운영병들이 이제 부사관도 계셨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친절해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셨던 예전이랑 맞아요. 예. 확실히 박연우 얘기대로 예전이랑은 확실히 차이 나죠. 네. 이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는 가면 가까이 오지 마, 만지지 마, 예. 접근하지 마. 너 왜 왔어? 막 이런 느낌의 내 책임이야. 뭐 제가 이렇죠. 이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걸 느낄 네.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전에는 부대의 단대원은 아니고 부대의 그 고유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번호를 이제 통상 지금도 가려요. 많이 가리는데 그렇죠. 네.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지금 오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까? 했더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오픈하고 그 외에 모든 아주 그 디테일한 편제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해주는 예.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뭐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120mm 포를 구경하러 갔는데 네.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설명해 박격포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당연하죠. 아. 예, 박격포. 예. 120mm 자주 박격포인데 비격이라고 하죠. 예, 엄청 커서 네, 맞습니다. 와 크네요. 되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우니까 옆에서 뿌듯해하더라고요. 그 뿌듯함을 저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금 현재 뭐 비격이 앞으로도 계속 그 배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동군단의 중심인 맹호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자부심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맹호 사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고 사실 맹호가 지역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참석할 때 좀 제일 멀리 떨어져 좀 힘들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백두산 부대도 왔습니다마는 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웃으시면서 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 장전 방식을 이제 메커니즘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 발사 속도를 여쭤봤더니 옛날 같으면 얘기를 안 해주셨을 텐데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은 모든 게 지금 오픈돼 있고 다뭐 재원이 다 나와 있기 재원이 다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상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작게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편제 이야기하는 맞아. 건 물론이고요. 저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한국 아파치랑 대한민국 미군 육군의 예, 미군 아파치랑 이렇게 동시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도색도 비슷해갖고 예. 그 로고 라운델 아니었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네. 근데 어떤 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가장 최신형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V6 버전이고요. 아파치 가디언 V6라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제가 알기로 2016년부터 업그레이드가 들어갔던 그 기체인데 그거를 주한미군에 오래 들어왔죠. 딱. 주한미군은 딱 올해 들어왔고 음. 바로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밀렸죠. 아하. 우리는 최신형 AH-64E 아파치 가디언이었는데 그들은 그냥 그 D 버전의 예전 롱보 아파치였거든요. 물론 롱보 레이더를 단 기체가 훨씬 많고 그들은 세대당 한 대꼴로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이제 조금 역전돼 있죠. 아하. 올해부터 그냥 갑자기. 네. 예. 그 옆에서 롱브레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저는 사실 보고, 그 네. 개념을 잘 몰라서 아.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롱보 주세요. 레이더 그 아파치의 메인 로터. 예, 네. 메인 로터 위에 달려 있는 찹쌀떡 같은 게 하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프로펠러 위에 커다란 네, 로터 위에. 접시처럼 돼 있는 그 이제 그 안을 이제 오픈하면 거기에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의 그 명칭입니다. 롱보 레이더라고 그래서 밀리파 레이더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레이더는 1000개 가까이의 목표물 탐지가 되고요. 동시에 16개의 가장 위협이 되는 목표물을 수초 만에 탐지를 해서 동시 사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사격을 유도할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그런 레이더고 또 하나 특징점이 있다면 그 롱보 레이더는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롱보가 장착 안 된 아파치 가디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죠. 그리고 또 아파치 가디언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있는데 그레이 이글을 실내에 전시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레이 이글한테 정보 제공을 하면 아. 그레이 이글에서 또 때리고요. 네. 그레이 이글이 탐지한 정보를 받아서? 아파치 가디언한테 주면 아파치 가디언이 때리고요. 지금 조기 경계기 같은 역할을 살짝 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주한 미군하고도 어느 정도 연동을 하고 있다. 우리 것도. 둘 다 롱보 레이더를 네. 단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파치 이제 한국군 아파치의 그 준이님인가가 이렇게
계셔서 여쭤봤더니 한 가지 그 조금 개인적으로 단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올라타고 타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좀 높죠. 네, 올라타기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불편하다. 네. 근데 네. 500억이다. 그렇죠. 500억이면 참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죠. 예. 뭐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했죠. 아, 제가 그렇습니까? 그거 발견하면 가운데 자리에. 아니 이러세요. 엔진이죠. 엔진. 음. 엔진이 우리는 바로 옆에서 바로 나오는 엔진 배기구가 바로 나오는데 미국 거는 이렇게 꺾여 그렇죠. 있죠. 미군 거는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엔진 배기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로 프로펠러에 이렇게 흩어져서 열이 흩어질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외선 탐지나 내지는 적외선 미사일의 탐지가 안 되기 네. 위해서 또 추적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좀 다르긴 해요. 링크 16도 예. 우리는 장착 안 된 버전이 들어왔고 그쪽은 뭐 당연히 그렇죠. 뭐 링크 미군이니까 16의 당연히 업그레이드 링크 16이 버전이 기본이죠. 예, 기본으로 돼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링크 K를 장착하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하고 있었는데 결국 링크 K와 링크 16을 같이 장착을 하는 걸로 결정됐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 또 DRCM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그 부분을 실내 부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시스템에서 이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특히 좀 더 대형의 장비를 개발했다가 그걸 축소한 그런 장비까지 개발이 성공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장착할 수 있느냐? 바로 회전익 기체에 헬기 같은 데 장착하기 달아서? 위해서인 거죠. 네. 바로 이제 야외에 계신 그 아파치 가디언 네. 우리 측 조종사분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착이 어디에 되는지까지는 아직 자기는 모르는데 장착 이야기가 있더라. 라고 했고 저는 후미 쪽으로 가면서 꼬리 부분에 있지 장착하지 않을까 하는 예.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좀 더 신기했던 게 하얀색 무인기 있잖아요. 무인기. 네. 공군이나 딱 쓰인 그거 보셨군요. 중고도 무인 정찰기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에 기밀로 비닉으로 해왔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오픈이 되죠. 저는 그게 전시될지는 몰랐어요. 뭐 아덱스에도 전시를 네, 했는데 네. 그 심지어 부분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군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공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공대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3년 말 내지 2024년에 실전 배치된다는 계획하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하얀색 기체라 더 눈에 띄었어요. 다른 물론, 거는 네. 도색이 돼 있었는데 대한항공의 그 실내 부스를 가도 똑같은 모형이 있고요. 그건 축소판. 대한항공에서 주로 개발한 건 아니고 ADD와 모든 협력 업체들 LIG 넥스원에서도 했고 또 이 동일한 기체가 모형 기체가 DX 코리아에 가면 제일 먼저 사실은 들려야 될 때가 육군 전시관이에요. 그렇죠. 육군 전시관에 가면 정보들이 집합이 돼 있는데 특히 무인기들 쭉 해놨어요. 그것이 그 앞에 여러 개 전시해놨어요. 그렇죠. 그것이 일단 무인기 여러 제대의 무인기 중에서 8종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 확정됐고 제조사가 어디고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거기서 다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더 저쪽으로 가면은 워리어 플랫폼 그것도 전시가 됐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전시가 잘 됐잖아요. 네네. 개인 각계병이 쓸 수 맞습니다. 있는 모든 예. 게 다 돼 있고 그리고 뭐 좀 뭐 질문도 했죠. 연도별로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축차적으로 지급했던 조준경이랄지 네. 확대경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축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 그것이 상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충분히 서로 인지를 했던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새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야외 전시물 중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련장 시스템입니다. 다련장 시스템의 미군 측과 대한민국 지상군의 장비를 볼 때 서로 장단점을 좀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선 미군 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기네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에메데라스의 야전 M270의 자존심이 그렇죠. M270 야전 기동이 훨씬 뛰어날 것 끝내준다. 같다. 네. 뭐 이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형에서 크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미군은 왜? 우리도 궤도형으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형에서 별로 효용이 없다는 게 판단이었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장륜형으로 갔던 건데 그 부분을 또 자랑 아닌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걸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GPS가 좀 더 정확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80km 이상은 넘어가고 90km까지 간다. 뭐 알려지기는 80km지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우리 쪽 분의 자부심도 대단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재미났던 장면은 저쪽보다 훨씬 우리가 낫다. 우리는 130mm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쏠 수 있다. 230mm, 네. 239mm 달 수 있고 탄도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까지 화력 여단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 멀티다. 그래서, 예. 그리고 다 쏴봤다. 그분은 이제 부사관분이 다 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130mm가 멋지게 날아가는 그 강릉 쪽에 있었던 강릉 모처에서 있었던 그 사격 때 당신께서 직접 사격한 거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진짜 자랑할 만하죠. 그게. 그렇죠. 네. 에어컨 되고 승차감 좋고.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에어컨이 나오는 장비가 바로 천무 다련장 시스템입니다. 이겼다. 네, 이겼네요. 이겼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M270보다 좀 단점은 뭐라고 봅니까? 역시 저게 정확도가 약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절대 병으로서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 얘기는 그게 못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GPS 얘기는 예전 버전 얘기예요. 지금 많이 보완이 됐을 거고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승차하기가 좀 힘들다. 굉장히 높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거기에 조금 발판을. 그렇죠. M270 자세히 보시면 거기 발판이 있어요. 걔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없고 상당히 좀 높아요. 이게 또 긴급하게 올라갈 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요. 그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그 안정화 장치가 이제 고정되면서 발사를 할 때 진동이나 이런 걸 다 실험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차체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러겠죠. 그런 건데 네. 그러면 각계병이 운영할 때의 어떤 불편함 정도까지도 세세하게 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었고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수련했을 때 그 발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고 네, 내려왔는데 맞아요. 그 발판이 없었으면 사실 탑승하고 내렸을 때 조금 불편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808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그 후문이 열리고 K21 같은 경우는 지면까지 다 있는데 이건 이제 붕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운영하는 병력 특히 기계화 보병 측면에서는 더 낫대요. 그냥 점프하면 되니까 더 낫다는 말을 네. 하고 지금 이거는 전방 사단 중에 한 개 대대 이상씩 다 배치가 완료됐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휘형도 전부 다 배치가 됐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컨셉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밖에 야외에 실기체가 전시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도 사실 이야기 드릴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각각 그 플랫폼마다 그렇죠. 새롭게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뭐 해서 흥미로웠는데 또 차근차근 네. 그런 무기 체계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거 하고 거로하고 이번 시간은 아쉽지만 이것으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대씩 그렇죠.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특집을 아주 예, 그렇습니다. 아주 깊게 파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DX 코리아에서 야외 전시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다는 건 주한미군의 그 플랫폼과 비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맺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 정보 하나는 앞으로 축차적으로 이렇게 순환 배치되는 주한미군은 이제 기갑 부대는 하나도 안 온답니다. 전부 기동화된 스트라이커 여단만 오게 돼 있고 그렇게 결정된 이유는 한반도 지형에서 기갑 중무장 전투 여단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덜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주한미군 쪽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 공격력은 그렇죠.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부분 커버를 했죠. 8기동사단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8기동사단이 완전히 위치를 바꾼 거고 뭐 그런 얘기는 보완도 있어서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커버를 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